이제는 혼자 밥 드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날 그 사람이 제게 처음 해준 말입니다. 평생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와 밥 한 끼 마주 앉아 먹는 일조차 제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다 보내고 난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순에 처음 한 결혼이 늦게라도 찾아온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색한 가족 적응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딸 결혼을 앞두고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 제 이름으로 마무리돼야 할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도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결혼 6개월 만에 저를 없는 사람처럼 밀어내기 시작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예순이 되도록 혼인신고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먼저였고 정신 차리고 보니 제 나이만 남아 있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느냐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러곤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녁마다 불 꺼진 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 보셨냐고요. 말은 못했지만요. 된장국을 혼자 끓이고 혼자 덜어 먹고 설거지도 적고 냉장고 반찬도 줄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익숙했고 나중엔 무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제 팔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는 달랐어요. 그 뒤로는 정말이지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온기가 없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지역 농협 전산팀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숫자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 계좌 이상, 유무, 오류 데이터 정리. 꼼꼼하다는 말은 늘 들었습니다. 그 꼼꼼함이 나중에 제 마지막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서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손을 놀리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처음 최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가 든 장바구니를 슬쩍 받아들었고 비 오는 날엔 먼저 우산을 펼쳐 제 쪽으로 기울였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지나가는 말을 하면 다음 날 생강차가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억지스러운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누가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준 적이 없었거든요. 별거 아닌 일인데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어요. 몇 달을 같이 밥을 먹고 공원을 걷고 장을 봐 오다 보니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덜 쓸쓸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수저를 2벌 놓는 저녁, 국을 같이 데워 먹는 아침, 그 평범한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먼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상인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멀었어요.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요. 새어머니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했습니다. 예순에 처음 혼인신고를 했어요.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 드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제 경계를 무너뜨린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늦게라도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딸 예식을 앞두고 있으니 조용히 하자고 했고 저도 굳이 번거롭게 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같이 저녁상을 차렸는데 수저 2벌이 놓인 식탁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그 장면 하나가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준혁 씨는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본인 집은 전세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외에 지방 소도시에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 중에 제가 관리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최종 확인은 반드시 제 이름으로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서류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석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엔 같이 국을 데워 먹고 저녁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주말엔 장을 봐 와서 반찬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것 없어도 이 조용한 일상이 제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준혁 씨가 딸 얘기만 나오면 말을 조금 아끼는 건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감추는 것 같기도 한.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냥 아빠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딸 결혼을 앞두고 새어머니가 생긴 상황이니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았고 만날 때는 제가 먼저 밥 한 끼 사겠다고 했습니다. 어색한 관계일수록 밥상을 자주 같이 하면 낫는다고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석 달의 평온함이 오히려 제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좋은 시간이 길수록 나쁜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게 내민 게 진짜 따뜻한 밥상이었는지 아니면 제 삶 안으로 들어올 구실이었는지 그때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구분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호는 꽤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걸 신호라고 읽지 않았어요. 새로 생긴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색함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예순에 처음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탓에 이상한 장면들을 자꾸 좋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결혼하고 정확히 6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딸 할인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식장 계약, 신혼집 잔금, 가전 비용, 예단 문제까지 돈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남편 딸 결혼이면 저한테도 가족 일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거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는 겉으로는 늘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고 준혁 씨 옆에 좋은 분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겠다며 저를 보고 웃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잘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예의가 이상하게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다정한데 중요한 결정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늘 제가 한 걸음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예식장 투어도 준혁 씨와 할인이 둘이 먼저 다녀온 뒤에 저한테 결과만 알려줬고 신혼집 계약 얘기도 어느 날 갑자기 다 된 것처럼 나왔어요.
저는 늘 나중에 듣는 쪽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밥을 거의 뜨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더니 딸 신혼집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괴롭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처연했어요. 옆에서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밥 먹는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외면하는 제가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냥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곧 반환될 제 상가 보증금 중 일부를 잠깐만 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준혁 씨는 몇 번이나 잠깐만 막아주면 된다고 했고 할인이도 문자로 결혼 끝나고 꼭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돈 문제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마침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도 아직 제 확인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라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괜히 그쪽까지 꼬일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앞둔 딸 일이라는데 제가 먼저 냉정하게 굴면 평생 악역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기분 자체가 함정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일부를 빌려줬습니다. 문자로라도 남기자고 했고 할인이는 깍듯하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준혁 씨는 제 손을 잡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 해결사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제 카드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예식 관련 소소한 비용도 자꾸 제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준혁 씨는 결혼식만 끝나면 정리하자고 했고 할인이는 필요할 때만 저한테 살갑게 굴었습니다. 예식장 시식 날도 혼주 한복 맞추는 날도 추가 계약이 생기는 날도 저는 따라가서 비용만 결제하고 정작 결정에서는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새어머니 입장이라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자리에서 나서지 않는 게 예의라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만 떠올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점점 가족이 아니라 손님처럼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수저 2벌이 놓인 식탁이 위로가 됐던 시간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에 밥그릇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느낌만으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보게 됐습니다. 준혁 씨 표정을 읽으려 했고 할인이 말의 결을 따라가려 했고 대화 중에 흘러나오는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팀에서 오래 일한 사람 버릇이랄까요? 흐름이 이상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숫자가 어긋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집 사람들은 제 마음보다 제 통장 쪽을 더 안심시키려 했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필요했던 건 제가 아니라 제 서명이었다는 걸요. 저는 원래 숫자를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협 전산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하루에도 수백 건씩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오류 하나, 금액 하나 틀리면 그게 어디서 어긋났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 버릇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찜찜해지면 끝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고 그 성격이 나중에 저를 살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로 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혁 씨가 바깥일로 나간 사이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카드 명세서와 계좌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계 파악 차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훑어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제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식비 잔금 일부, 가전계약금, 혼주 한복 추가 비용, 심지어 신혼여행 예약금 일부까지 제 카드에서 결제가 돼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줄씩 더하기 시작하자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이미 제 계좌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갑다기보다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구조라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정리되는 거지요? 별것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준혁 씨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믿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돈 문제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살면서 이런 일도 있는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결혼이었고 아직은 다 같이 밥상에 앉아 얼굴을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괜히 제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끝을 흐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접어두다가 베란다 쪽에서 준혁 씨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집안이 조용하니 꽤 또렷하게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인과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에 걸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돼. 이번 예식만 넘기면 정리된다. 내가 말하면 해줄 거야.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 서명이 누구 서명인지, 그 해줄 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설거지 행주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서도 저는 한 숟가락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준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뉴스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했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처음으로 낯설게 보인 밤이었습니다. 얼굴은 익숙한데 그 얼굴이 낯선 느낌. 그게 뭔지 그 자리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다 우연히 화면이 켜지면서 할인이 문자 일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치다 눈에 밟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주머니 보증금은 언제쯤 풀려요? 예식 전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주머니 보증금. 그 표현이 이상했어요. 제 돈인데 그들은 이미 그게 자기들 일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식 전에 맞춰야 한다는 말은 제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일정표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러 장면들이 한꺼번에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결혼 전부터 유독 제 상가 계약 만기를 자세히 물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기 날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던 일도요. 왜 그렇게 그 날짜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유가 보였습니다. 할인이가 늘 아버지 체면을 앞세우며 제 양보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새삼스럽게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제 거절의 여지를 미리 막아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되려는 서툰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건 서투름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카드 사용처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이 계좌로 들어간 돈의 흐름을 따로 분리해서 표시했습니다. 예식 관련 영수증도 버리지 않고 하나씩 봉투에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빌려주시는 거 맞죠? 결혼 끝나고 꼭 갚을게요. 하고 보내 온 할인이 문자는 캡처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 따로 백업해 뒀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원본이어야 한다는 걸 전산이라면서 배웠거든요. 데이터는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은 언제든 부정될 수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느끼는 불길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느낌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착각이 아니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흐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예순에 처음 결혼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 들어온 이유가 처음부터 이것이었다면 그석 달의 평온한 아침 밥상은 어디서부터 진심이고 어디서부터 연출이었을까? 그 경계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모으기 시작한 건 단순한 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결혼의 순서였고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예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두 번 들어주고 나니 그 조심스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부탁이 요구가 됐고 요구가 당연함이 됐습니다. 사람이 한 번 물러서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물러선 자리가 곧 제 자리가 돼버리더라고요. 할인이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교묘했어요. 대놓고 무시하면 저도 맞서기가 쉬운데 그 애는 늘 애매하게 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복점에서는 이건 제 친엄마 자리가 있어서 조금 애매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없는 편이 낫다는 거였어요. 예식 진행표를 짜면서도 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는 끝까지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물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될 때마다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준혁 씨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던 거겠지요. 저는 그 눈빛을 읽을 때마다 지갑을 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 딸 결혼식인데 제가 먼저 문제를 만들면 결국 욕은 저만 먹을 게 뻔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결혼식 분위기를 망쳤다는 말이 나올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상가 보증금 반환도 아직 제 확인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그 절차까지 꼬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모른 척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예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할인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준혁 씨는 물소리 때문에 못 듣고 있었고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 샤워 중이시라 제가 받았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는 제가 받은 줄 모르고 먼저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이번 주 안에 좀 맞춰야 해요. 잠깐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또 무슨 소리 하시면 아버지가 잘 달래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달래야 할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처리해야 하는 사람, 달래면 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분류돼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할인이는 아버지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할인이한테서 전화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달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준혁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제가 기대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애가 예민한데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나이에 가족 되면 서로 그 정도는 감수할 줄도 알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식었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식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이 되자는 말은 늘 제 쪽에서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제가 내고 체면도 제가 지키고 서운함도 제가 삼켜야 했습니다.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감수의 무게는 왜 항상 제 몫이었는지 그 질문이 그날 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같은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수저 2벌이 놓인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에 밥그릇만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낼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달래야 할 사람의 소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부터 지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대신 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매일 저녁 준혁 씨가 잠든 뒤에 식탁에 혼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식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할인이 계좌로 들어간 돈, 제 카드에서 빠져나간 예식 비용들, 그리고 상가 보증금 반환 서류까지 전부 따로 파일에 묶었습니다. 처음엔 족쇄 같던 그 서류들이 그제야 제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가 보증금 반환 서류는 그때 더욱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 제 최종 확인 서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번거로운 절차였는데 이제는 제가 쥐고 있는 유일한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 보증금 반환 시점을 신경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풀리는 순간 제 협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산을 제가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그 밤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드는데 창밖이 컴컴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은 잘 안 했는데 같은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기분은 달랐습니다. 그건 고독이 아니라 배신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감각을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파일 하나를 더 만들고 내역 하나를 더 출력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무너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제 성격에 맞았거든요. 예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날짜가 모든 걸 마무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만 끝나면 이라는 말을 준혁 씨가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예식 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제가 준비하는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저였을까요? 아니면 제 서명이었을까요? 지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예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잠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아 파일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처 적립표, 할인이 문자 원본 출력물, 상가 보증금 반환 서류 사본.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도 없었고 순서도 맞았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칸에 단정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그날따라 차가 맑게 우러났습니다. 단정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할 말을 다 적어둔 사람, 보여줄 서류를 다 챙긴 사람이 느끼는 담담함이랄까요? 준혁 씨는 제가 한복 입은 걸 보더니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만 알았습니다. 예식장은 신도시 쪽에 있는 컨벤션 웨딩홀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컸어요. 복도에는 이미 꽃장식이 가득했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 옆에 나란히 서서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그 공간 안에 제 자리가 어디인지 그들이 어떻게 정해뒀는지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혼주 대기실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옆에 화환이 늘어서 있었고 웨딩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앞서 걸으면서 아는 사람이 보이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 한 걸음의 거리가 그날따라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한 걸음 뒤였습니다. 결정에서도 자리에서도 그리고 이 복도에서도요. 혼주 대기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곱게 돼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신부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쁜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생각 뒤에 할인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 말고 뒤쪽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진도 저희 가족 먼저 찍어야 해서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쏠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슬쩍 곁눈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웨딩홀 직원도 잠깐 멈칫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안쪽 지퍼칸에 서류가 있다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식탁에서 수저 2벌을 나눠 쓰고 생활비를 내고 보증금을 빌려주고 예식 비용을 결제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세워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저를 뒤로 세우는 그 순간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으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구나. 같이 밥 먹는 사람인 척은 했어도 결국 중요한 자리에선 저를 세울 생각이 없었구나. 그 확인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쪽 지퍼를 열고 미리 정리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처 정리표, 할인이 문자 원본 출력물, 그리고 상가 보증금 반환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서류들을 손에 쥐고 있자니 그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하나씩 출력하고 정리하던 밤들이요. 그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들릴 만큼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식비로 나간 돈, 신혼집으로 건너간 돈, 다 여기 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 반환은 아직 제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세울 생각이 없으셨다면 제 돈도 가족 돈처럼 쓰시면 안 됐지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웨딩홀 복도 전체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보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처음으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말할 때는 오히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뒤로 세워놓고 제 돈으로 앞자리를 만드셨잖아요.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늘 밀려왔던 방향의 반대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물러선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 처리, 오늘 이후로는 제 변호사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할인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 씨도 더는 제 팔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 동작을 천천히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주 대기실 앞에서 조용히 판을 뒤집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을 꺼냈고 할 말을 했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으로 그 자리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자리를 잡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 서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그날 끝까지 고개를 못 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예식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고 어디선가 허탈함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아래에 이상하게 맑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는 속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더는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는 달래야 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생각이 버스 창밖을 보는 내내 조용히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그 차를 천천히 마셨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이 굳은 표정, 준혁 씨의 침묵, 주변 시선들.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올려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오래, 더 깊이 그 집안에서 지워져 갔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전산팀에서 일하면서 계약 분쟁 관련 서류를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파일을 들고 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처 적립표, 할인이 문자 원본, 예식 관련 영수증, 상가, 보증금 반환 서류 사본까지 전부 항목별로 묶어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혼자 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차용 관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문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생활비 혼용 내역은 조금 복잡했지만 카드 사용처가 예식 관련 업체로 특정되는 부분은 따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은 제 단독 계좌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수정했습니다. 그 서명이 아직 제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번거로운 절차가 결국 저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예식장에서 사람 망신을 줬다고 했습니다. 애 결혼식을 어지럽혔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망신이라는 말이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건 그들의 체면이 아니라 제 신뢰였으니까요. 체면은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미 그 신뢰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할인이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 어디에도 제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예민하게 굴었다는 건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거를 택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준혁 씨가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혼까지 얘기가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화는 신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 서류와 법률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가 더는 예전처럼 버티지 못한 건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조용하다고 해서 끝까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예식과 신혼집으로 건너간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은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많이 억울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그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면 손이 저렸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였는지가 더 아팠습니다. 그 외로움의 무게가 숫자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도 핵심은 지켰습니다. 제 이름으로 묶인 보증금도, 제 통장도, 제 삶의 중심도 다시 제 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제 단독 계좌로 온전히 들어왔고 빌려준 돈 중 증거가 명확한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작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것을 제 손으로 지켰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으니 처음 며칠은 허전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국 냄비를 2사람분 올리려 했습니다. 저녁엔 반찬을 괜히 많이 했다가 남기기도 했어요. 한동안은 수저를 2벌 꺼냈다가 다시 하나만 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 저림이 준혁 씨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수저 2벌이 놓인 식탁이 그리워서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장면이 그리웠던 거겠지요.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 느낌이요. 그 느낌을 원했던 건데 그걸 이용당했으니 더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혼자라서 외로웠다면 이번에는 제 자리를 되찾은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게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어요. 이 집이 다시 제 집이 됐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고요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이 정리된 게 아니라 상황이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날, 이제는 혼자 밥 드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던 그 목소리가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진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는 알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쉽게 기댔느냐는 겁니다. 혼자인 게 싫어서 수저 2벌이 놓인 식탁이 그리워서 누군가와 불 켜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경계를 세우는 일을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가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늦은 결혼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순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도 같이 밥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늦게 배운 건 사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계산하는지 보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마음이 열리는 속도와 경계를 세우는 속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 그걸 예순이 지나서야 배웠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도 가끔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다 보면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멀게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시간을 통과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늦은 인연이 죄는 아닙니다. 다만 늦게 만난 사람일수록 마음보다 경계를 먼저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 순서를 이제는 압니다. 수저를 하나만 꺼내는 저녁이 아직 가끔은 아립니다. 그래도 그 수저 하나가 이제는 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